타인 평가와 자기 투사. 눈에는 뭐만 보인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중심성을 꼽고 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아주 재치있게 보여주는 실험 하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지워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다. 이때 손가락을 두드려 연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공명을 알려줄 수 없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도 없다. 오로지 손가락 연주만으로 노랫가락을 표현하게 했다. 노랫가락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노래 제목을 청중인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해서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이 최소한 50%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겨우 2.5%뿐. 실제로 청중이 알아들은 비율은 25%도 아닌 2.5%에 불과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 청중이 되어보자. 무슨 노랫가락인지 모른 채로 상대방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노래 제목을 알아맞혀야 했다. 가사도 그 어떤 허밍도 들을 수 없다. 드럼 소리나 키보드 멜로디로 들리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청중인 당신의 귀에는 그저 탁탁 책상 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지극히 애매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쑤다. 그 개념들이 어른들에게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말이다. 남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의로는커녕 장난친 것 가지고 왜 그리 속 좁게 구냐. 몇 대래 화를 내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선택이 보편적이라고 믿는 이유.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이런 경향성을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리로스 교수팀이 1970년대 말에 수행했던 실험 내용이다. 연구팀은 실험실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회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실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실험에 동의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절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연구팀은 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 몇가 이 요구에 예스라고 답할지 노라고 답할지를 추정하게 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스탠퍼드 학생의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문구를 들고 다니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이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늘 보편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관찰하겠다는 쪽에 동의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해석했다.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말하면 돼. 창피할 이유가 없지.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게 훨씬 보람있지.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실험의 황당함과 무모함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해석했다.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다니. 다른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 어차피 학점 때문에 하는 실험인데 누가 그런 황당한 모험을 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예상했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현상을 허위압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허위압의 효과에 사로잡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투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
라는 차원에서 본다. 누구를 만나든 쟤는 똑똑해. 쟤는 능력 있어 보여. 쟤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쟤는 성격만 좋아라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따뜻한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라는 식으로 말이다. 심리학자 레비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이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들을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